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선거구 획정부터 선거운동 당시 여야 간 오갔던 선거법 위반 고발 사례, 총선 결과까지 정리했습니다. 나보다 유산을 많이 가져간 내 형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내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법, 완벽한 상속에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석 중 총 175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을 확보하며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출사표를 던진 121명의 법조인 중 모두 61명이 국회에 입성하는 등 법조인 출신 당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선 결과를 신예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7%로 70%를 넘겼던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표 결과 지역구와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합쳐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했습니다.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과 더하면 범야권 의석수는 187석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야당의 압승,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이종섭 대사, 대파 논란 등으로 윤석열 정부에 불만이 높아진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1석씩을 확보했고 녹색정의당은 의석을 아예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선전도 두드러졌습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21명 중 모두 61명이 국회에 입성하며 50.41%의 당선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구 55명, 비례대표 6명입니다. 이는 모두 121명이 출마해 59명이 당선됐던 제18대 총선의 당선율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역대 총선으로 보면 지난 2000년 치러진 제16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 100명이 출마해 41명이 당선됐습니다.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131명 가운데 54명이 국회에 입성했고 제18대 총선에서는 48.8%까지 당선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19대 총선에서는 104명 중 42명이 당선해 40.3%로 당선율이 하락했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126명 중 49명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117명 중 46명이 당선되며 4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 당선자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에서 모두 19명, 더불어민주당 38명, 조국혁신당 3명, 개혁신당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인 간 대결이 이루어졌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의 맞대결로 큰 화제를 모았던 인천 계양을 이른바 명룡대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4.12%의 득표율을 얻으며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8.6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이소영 민주당 후보가 54.37%의 득표율을 얻어 검사 출신의 최기식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잘 알려진 변호사 출신의 곽상원 민주당 후보도 당선됐습니다. 곽 후보는 서울 종로구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검사 출신의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와 법조인 3파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선거 실패를 딛고 서울 동작을 해서 유사명 민주당 후보를 약 8% 차이로 따돌리며 4년 만에 국회 복귀를 알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각종 범죄 혐의 재판을 맡은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전원 당선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광주 광산갑 박균택, 광주 서울 양구남, 경기 부천을 김기표, 경기 부천병 이건태 등입니다. 친윤 사단이자 검사 출신의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와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주진우 후보는 국민의힘 양지로 불리는 부산 해운대 갑에서 53.7%의 득표율을 얻어 민주당 홍순원 후보에 큰 표차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원모 후보는 경기 용인갑에서 이상식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변호사 출신의 유영하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달서갑에 출마해 71.39%의 득표율을 얻어 권태흥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공천심사와 경선 그리고 본선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총선이 끝났지만 무엇보다 갈등의 시작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것부터였습니다. 4년을 위한 준비, 숨가쁘게 달려온 과정이 총선 한 달을 조금 남겨두고 무너지면서 후보들 사이에선 불만이 속출했고 나아가 선거구 미획정은 민주정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대안은 무엇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례대표 한석 양보하고 경계 조정한 합의안 가지고 처리를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이 안 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애초 당시 획정의 안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돼서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협의가 안 된 하에서 불가피하게 원안을 받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원안을 받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국민의힘에서 그걸 못 받겠다고.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법률로 명시한 이런 규정, 선거 때마다 우습게 무시됩니다. 지난해 이맘때 진작 정리됐어야 할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선거 한 달을 조금 남겨두고서야 가까스로 처리됐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이다 보니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거든요. 지금은 선거구 획정 권한을 선거구 획정위에 독립된 기관에 부여를 한 것처럼 법은 돼 있지만 말 한마디, 상황 한순간에 시시각각 바뀌는 정치 주도권. 자신의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짜려는 게리맨더링 탓에 이번에도 가장 피해를 본 건 유권자입니다.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선거구가 어디까지를 모르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선거 정치의 지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임박해서 부랴부랴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 텃밭을 사수하기 위한 여야 간 대치가 끝나면 당 안에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갖고 왔던 현역 의원이나 예비후보 사이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17대 총선 37일 전, 19대 총선 44일 전, 21대 총선 39일 전. 우여곡절 끝에 선거는 끝났지만 매번 선거일 40여일을 앞두고서야 지역구 조정을 마치는 정치권. 선거 시작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지만 매번 물감부터 칠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꼴입니다. 일찌감치 도출해야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으로 민주주의만 손실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4년 후 23대 총선에서도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될 공산이 큽니다. 의석수를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과 지역구를 조정하는 선거제도 변경. 지금까진 함께 논의했지만 의석수 절충 후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말합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거는 선거법이 선거제도랑 같이 획정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이번에도 한 명이 비례가 줄고 지역구가 늘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같이 좀 연동을 해서 법이 좀 개정이 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 전문가들은 더 엄격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소한 선거 2년 전에 획정안을 준비를 해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거구 공통 획정안을 만들어내고요. 그 안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국회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선거 1년 전에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획정위원회의 안대로 선거구가 확정되도록 법을 강제하면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주기적인 갱신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여야 후보 간 고소 고발이 난무했다는 점인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들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진땀을 빼면서도 반대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 전 과정에서 어떤 법적 공방들이 있었는지 신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각 지역마다 여야 후보 간 흠집내기성 비방 등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조항은 공직선거법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 기간 전 가장 골치가 아픈 제한 규정들이 모여있는 법안으로 뽑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양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도 전 나란히 공직선거법 59조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해당 조항에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나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공직선거법 59조를 근거로 이렇게 마이크를 쓰지 않고 두 손 모아 목이 쉬어가며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구 윤재욱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재명 위원장은 선거 지원 중 기자회견이라며 마이크를 쓴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같은 날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엔 판다 푸바오 탈과 복장을 했던 국민의힘 홍정석 전 용인을 예비후보에 대해 선관위가 표지물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푸바오 표지물은 공직선거관리규칙 26조 2에 따라 규정상 길이하고 너비가 각 100cm인데 규격을 벗어난 것이라며 탈은 규격에 들어가지만 복장까지 하면 규격 제한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각 정당의 후보들은 사소한 행동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랐다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 조치를 받는가 하면 안규령 민주당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선거법 규제가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한 데다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법상의 그 선거운동 규제가 조금 과도한 면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을 선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좀 있고 지금 2주밖에 안 되는 선거운동 기간도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을 고려해서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는가. 이 같은 선거운동 기간 내 고소고발이 국민으로 하여금 피로감과 정치 혐오를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각종 수사로 이어져 거센 후폭풍마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한 주간 눈여겨볼 만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돼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된다면 억울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최근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주의 판결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2015년 9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 경찰은 과거 A씨와 함께 송류관에서 기름을 훔치다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A씨는 약 한 달 동안 수감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검찰은 A씨를 석방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와 공모자로 지목된 이들 사이에 계좌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제보자가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람인 만큼 허위 제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옥살이까지 한 후에야 누명을 벗은 A씨.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했을 뿐 아니라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니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1,000만 원 중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352만 원을 배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경찰관들이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며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경찰과 국가 모두 A씨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졌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A씨에 대한 제보가 구체적이었고 경찰도 무작정 신뢰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추가 수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조작하지 않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검찰과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경찰만의 독자적인 위법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한 것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을 사법경찰관이 제한하지는 않았다며 원고는 변호인과 여러 차례 접견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상속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대부분의 행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청구 소송입니다. 단순히 나보다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속 분쟁 상대방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쌤 허영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변호사님 그 상속 분쟁이 발생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 이럴 때 이 두 소송 모두 이 나보다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갔다면은 이 돌려달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넓은 의미에서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유류분 청구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상대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다. 예.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것은 망인이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남아있던 잔존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 상속을 별로 받지 못했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상속인 전원이 상대방이나 혹은 청구인 쪽으로 모두 참여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생사 여부까지 모르는 경우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나요? 예, 상속인들이 뭐 같은 형제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이가 좋지 않고 뭐 네.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주소조차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네. 경우에는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주소를 확인하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공시송달에 의해서라도 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시송달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시송달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시송달이라 함은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명령을 받는 것인데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문서가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해당 당사자의 참여 없이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 송달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님, 유류분 청구 소송과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이 상대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예, 유류분 청구 소송의 상대방이라고 하면 나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 상속인 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 나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 상속인이 바로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자기가 이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이 법정 상속분이 있는데 이거보다 이 법정 상속분보다 초과해서 받아간 상속임이면 내가 이제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학설이 있고요. 이 유류분 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이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의 피고 적격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지금 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법정 상속분 초과 반환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 법정 상속분 초과액 반환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류분 청구 소송의 피고 적격에 관해서 또 다른 학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법정 상속분 초과액 반환설의 내용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상속을 받은 사람,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 적격을 가지고 그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상대방들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학설이 유류분 초과액 반환설이라고 하는데 자신 고유의 유류분액을 넘어서 초과해서 유증이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 피고 적격을 가지고 그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학설이 유증 증여 가액 반환설이 있는데 이것은 유증이나 혹은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모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는 학설입니다. 네, 그 지금 여러 학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판례가 어떤 학설을 이제 선택을 하냐, 뭐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판례는 유류분 초과액 반환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서 유류분권자에게 상속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예, 그 어떤 상속인이 이제 상속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이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만 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거는 이제 내가 침해당한 유류분을 모두 이제 반환받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 고유의 유류분액을 먼저 계산을 해보시고 네. 나는 유류분액을 못 받았는데 어떤 상속인들은 자신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해서 상속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네. 우리가 유류분 청구 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으려고 하는 상속인들이 유증만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증여만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증과 증여가 혼재돼서 상속을 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서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 그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이제 뭐 유증과 증여를 이렇게 다르게 본다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민법 규정 때문인데요. 민법 1116조에는 유증으로 받은 재산과 증여로 받은 재산의 그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순서는 유증에 대해서 먼저 유류분을 반환받은 후에 그래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 이르러서야 증여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설명 말씀대로 이제 들어보면 이 판례가 이제 유류분 초과액 반환설을 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소송에 이제 피고 상속인이 이제 모두 유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혹은 모두 증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죠. 네, 상속인들이 유증만 받았거나 혹은 증여만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유류분 반환 초과액 반환설이 적용이 되고 네. 이렇게 혼재돼 있을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증에서 먼저 반환을 다 받고 그 후에 증여분에 관해서 다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이 유증과 이 증여에서 또 이렇게 달리 보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요. 네, 유증이라는 것은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재산 변동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의 경우는
우리가 생전 증여를 보면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수십 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 전에 이루어진 재산 변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증과 증여를 달리 보는 것입니다. 예, 그 수십 년 전 이루어진 이 재산 관계를 이 망인 사망 시에 유류분 청구 소송에 따라 이렇게 다시 되돌린다 그런다면 이제 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증여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변동의 그 안정성을 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증보다 증여를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나중에 반환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인 증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나요? 예, 사인 증여 역시 유증처럼 망인이 사망할 시점에 사망이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유류분 반환에 관련하여서는 유증과 사인 증여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상속 분쟁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상속 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청구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완벽한 상속 법률사무소 율쌤 허영석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